국내 증시 지수와 수급 동향들 알아봤고요. 증권광장 일부 930 투자전략실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코스파트너스의 김남 부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남 부대표와 그럼 시장 이슈 차근차근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먼저 공개할게요. 네, 그야말로 실적 슈퍼 위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제 종목을 선정할 때, 종목에 대한 투자 전략을 세울 때 실적이 답인 건지 오늘은 실적과 관련된 종목들 위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분기에 좀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실적이 그야말로 좀 폭발한 기업들이 많이 눈에 띄는 거는 같은데 2분기 실적 분위기와 특징 어떻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까요? 우선 코로나 특수를 누렸었던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2분기 실적이 깜짝 실적을 내놓는 그런 분위기들이 이어지고 있고요. 또 특히나 실적이 어느 정도 잘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기는 했었는데 그 예상보다도 훨씬 더 상회하는 실적을 내놓는 기업들, 또 경기 민감 업종 안에서 계속해서 좀 찾아볼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또 실적에 있어서 가장 먼저 국내에서 실적 발표를 하는 기업, 삼성전자.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이 실적 발표의 그 좋은 내용들 발표하는 것이 이제 아주 순조롭게 스타트가 이어졌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이 실적 컨센서스를 올렸었던 게 이제 증권가에서부터 이제 올리기 시작해서 실제로 뚜껑을 열어봤는데도 굉장히 그 내용이 좋았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러한 이제 순조로운 흐름이 이제 시작이 되면서 포스코라든지 또 철강주, 최근에 또 철강 가격의 강세가 또다시 이제 시작이 됐는데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호실적을 발표를 하기도 했고 또 실적 발표에도 차분기에 3분기, 4분기로 갈수록 또 실적이 계속해서 강세가 이어질 것이다라는 예상과 함께 주가가 실적 발표 이후에 모멘텀을 상실을 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그 모멘텀을 이어받아서 올라가는 흐름들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화학업종에 대해서 이 코너를 통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때 잠깐 피크아웃이라는 얘기를 꺼냈던 것 같습니다. 이번 2분기 실적에 대해서 한마디로 네 글자로 요약을 한다면 피크아웃이라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2분기 실적, 깜짝 실적을 내놓는 기업들은 상당히 많기는 한데 그것에 대해서 시장 참여자들의 평가는 굉장히 냉정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2분기는 어디까지나 워낙에 코로나로 인해서 지난해에 좋지 않았기 때문에 또 혹은 코로나 특수로 인해서 깜짝 실적을 기록을 한 것이지 이게 3분기, 4분기로 갈수록 이어지기가 좀 곤란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를 계기로 해서 차익 실현에 나서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기저 효과가 좀 반영된 부분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네요. 그리고 지금 글로벌 경기가 좀 개선이 되고는 있기 때문에 대형주가 이번 2분기 실적은 당연히 이제 좋게 나왔고 사실 중소형주들은 아직 이제 실적 발표가 크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은 아닌데 중소형주들은 3, 4분기로 갈수록 대형주들로 인해서 이러한 낙수 효과가 발생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조금씩 모아지고 있는 듯한 모습들이 확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경기 민감 업종들은 경기가 전반적으로 글로벌 경기가 좀 개선이 되면서 그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하반기로 갈수록 이러한 2분기의 움직임들은 3분기, 4분기까지는 일단은 담보는 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평가들이 또 있기 때문에 철강이라든지 아니면 뭐 유통, 정유 이런 쪽에 대해서 또 반도체, 화학 이런 쪽에 대해서는 3, 4분기까지도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업종이 되겠고요. 반면에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극심한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주가가 반짝 반등을 했었는데 이게 3, 4분기에 또 코로나가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좀처럼 이렇게 잦아드는 분위기가 아니다 보니까 2분기는 괜찮았지만 3, 4분기로 갈수록 또다시 레저나 유틸리티 업종, 또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후판 가격 인상이라는 어떤 이런 부담스러운 이슈로 인해서 이번 2분기는 괜찮았지만 3, 4분기로 갈수록 실적에 대해서는 글쎄라는 의문점을 던지는 업종들에 대해서는 또 주가가 하락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들을 좀 확인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2분기 실적이 좋은 거는 이제 기본이고 하반기 실적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가 또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지금 실적 발표 시즌 기간에 많은 기업들이 실적을 내놓고 있는데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실적이 잘 나왔다라고 해서 주가가 가는 건 아니더라고요. 뭐 네. 실적 모멘텀으로 가는 종목도 있기는 하지만 주가가 이제 실적을 못 따라가는 종목들은 왜 그런 걸까요? 대표적으로 제가 네. 앞서서 삼성전자 얘기를 잠깐 꺼냈는데요. 삼성전자는 공식이 있어요. 네. 호실적 발표하면 그 날에 주가가 오히려 내려가는 것이 맞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네. 공식화되어 있거든요. 이번에도 그 2분기 잠정 매출 발표를 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거의 19%에 가까운 상승을 하는 그런 호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이나 외인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매도를 하면서 차익 실현 매물을 내놓으면서 삼성전자가 사실 살아나야 코스피 대형 지수가 전반적으로 좀 분위기가 업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제한적인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왜 그럴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어쨌든 지금 물가가 전반적으로 지금 상승을 하고 있죠. 그러면 원재료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면서 이것을 판매가로 전이를 시키지 못하는 기업들이 이번 3분기, 4분기에는 악전고투를 벌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물가가 상승을 하기 때문에 마냥 원자재 관련주들도 다 같이 이제 좋은 분위기 속에서 영업을 하는 것이다라고 보기에는 내면을 들여다보면 판매가를 인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안 좋은 상황에서 3, 4분기를 영업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실질적인 문제들도 낳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4차 코로나 대유행이 지금 좀처럼 잦아드는 분위기가 아니다 보니까 그래도 국내는 우리가 정상적으로 경기 활동들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상당 부분 해외 쪽에서는 거의 셧다운에 가까운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하지 못하는 그런 기업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수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같이 이렇게 맞물리게 되면서 생산성이 약화되는 그런 흐름들이 3분기에는 지금 벌써 그러한 7월 달을 보냈기 때문에 3분기에는 좀 실적이 그다지 좋지 못하겠다라는 움직임들이 또 나타나고 베트남을 있고. 예로 꼽을 수가 있겠네요. 베트남이 거의 네. 셧다운에 가깝죠, 지금. 네, 지금 뭐 6시 이후로는 거의 다음날 새벽 6시까지 네. 통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네. 삼성도 베트남에 공장이 있는데 그쪽에서도 생산성이 지금 떨어지는 모습들이 우리가 보도 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런 얘기도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역대급 그 실적 랠리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2분기에는 실적이 비교적 잘 나옵니다. 계절적으로. 잘 나오는데 이게 4분기로 가게 되면 우리 증시에서 시가총액을 상당 부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기업들 제조업이 많거든요, 여전히. 그런데 이 제조업들은 4분기에 재고를 처리를 또 해요.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4분기에는 예상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빅베스를 단행하는 그런 기업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재고를 일시에 상각 처리를 하는 그런 기업들이 나타나는 현상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예상하지 못하는 어닝 쇼크가 곧잘 나오는 시기가 또 4분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보수적인 계절적인 그런 특성까지도 감안을 해보게 됐었을 때에는 3, 4분기까지 호실적이 이어지리라고 보는 업종과 종목에 대해서는 다 같이 2분기 파티를 하는 것 같지만 굉장히 제한적인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최근 시장이 뭔가 좀 지수가 조금 올라가면서도 그 안에서 일정 부분 올라가는 종목들이 제한적인 그런 현상이 이러한 부분에서 좀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실적 시즌에 답게 실적과 관련된 모든 얘기를 들어보고 있습니다. 이제 종목으로 들어가 볼 텐데 전일 이제 장 마감 이후에 2분기 실적이 공개가 된 LG화학을 첫 번째 종목으로 만나보겠습니다. 그러면 LG화학의 2분기 실적 어떻게 나왔는지 그 결과치 함께 보시죠. 네, 매출액은 11조 4,561억 원으로 나왔습니다. 전년 대비 65.2% 증가한 수치고요. 전기 대비 18.7%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290%가량 증가했고요. 2조 2,300억 원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일회성 이익에 이제 SKIT와 합의금으로 이제 받게 된 1조 원이 있고 반면에 또 ESS 충남금으로 4천억 원이 나간 게 있습니다. 일회성 이익 6천억 원을 제외한 실질 영업이익은 약 1조 6천억 원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LG화학을 먼저 저희가 좀 실적 평가를 해보면서 네. 앞으로 방향성에 대해 전망을 해볼게요.
고른 사업 부분에서 아주 고르게 실적 상승이 나타난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실적 내용이 양호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물론 일시적으로 이번 소송 합의금이 1조 원가량이 이제 포함이 된 수치이긴 합니다만 그것을 빼놓고 본다 하더라도 매출액에 있어서 사상 최대로 매출이 나왔고 또 10조 원을 넘는 매출을 기록을 했다라는 것 이런 부분들이 이제 투자자들의 이목을 끌 수 있는 수치를 지금 발표를 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반적으로 화학 업종에 대해서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다 같이 이런 셧다운에 가까운 경기가 또다시 위축이 되는 그런 분위기인데도 불구하고 7월 달 그 수출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양호하거든요. 재고를 어느 정도 좀 쌓아두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여전히 잦아드는 분위기는 아니지만 또 한편으로는 언젠가는 종식이 될 것이다. 백신을 계속해서 접종 속도를 올리게 되면 언젠가는 종식이 될 것이다. 그러면 그러한 시기를 대비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 재고를 또 축적을 하려고 하는 그런 기업들의 요구로 인해서 지금 수요가 계속해서 좀 증가를 하는 모습들이 이번 석유화학 시황에서도 계속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생명과학 쪽 같은 경우에 분기 또 최대 매출을 또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좋은 그런 업황에 힘을 얻고 지금 좋은 수치를 발표를 했는데 외인 투자자들이 2차 전지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집중적으로 지금 매수를 하고 있고요. 이런 배경으로 놓고 봤었을 때는 3분기, 4분기, 특히나 내년에는 전기차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2025년도인가요? 2025년도에 스텔란티스 그룹 내에서는 이런 얘기를 또 해요. 우리는 전기차 라인업을 이제 그 모든 신차 라인업을 전기차로만 출시를 하겠다. 이런 그 선언들이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 쪽에서 이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기차 배터리 관련한 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약간의 영업이익률 훼손은 있을 수 있다 할지라도 경쟁이 또 심화되는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하지만 전체적인 볼륨이 커지는 데 있어서 큰 폭의 실적 성장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LG화학의 호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또 오르는 양상이 3, 4분기로 갈수록 이 호실적 유지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보는 투자자들의 판도가 주가 안에서도 좀 움직여지고 있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고 또 지금 여수 제2 NCC 있잖아요. 신규 설비가 가동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견조한 수익성이 예상이 된다라는 평가를 증권가에서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 이제 뭐 컨퍼런스 콜 내용을 보니까 LG전자의 분리막 사업까지 인수를 하면서 앞으로 배터리 소재 사업의 성장 스토리가 또 한 번 보장이 되는 듯한 이런 분위기는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LG에너지솔루션의 상장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증권가에서도 상장 후에 봐야 한다. 뭐 아니다. 뭐 상장 전에 그래도 괜찮다. 이렇게 보는 의견들이 좀 아직까지는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 같은데 투자 매력도 별점으로 확인하고 자세한 얘기 더 들어보겠습니다. 별점은 몇 점으로 주시겠어요? 별 3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이유는요? 지금 말씀 주셨던 부분처럼 전기차 배터리, 전기차 시황에 대해서는 이렇게 좋은데 아쉽게도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담당을 하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수급이 분산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감안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별 3개를 드렸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상장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약간 시간이 또 있죠. 그리고 이제 LG화학을 얘기를 했었을 때 고른 사업 부분에서 실적의 상승세가 나타났다. 그리고 화학 업종 같은 경우에도 경기 민감 업종 뭐 대다수가 그렇지만 어쨌든 글로벌 경기가 어느 정도 살아나면서 굉장히 좋은 시황 안에서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전기차 배터리를 떼놓고 나서 본다 하더라도 실적 내용이 괜찮았다라고 보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별 3개를 드리면서 별 4개까지도 갈 수 있지만 이러한 수급 분산까지 감안을 한다면 별 3개를 드려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LG화학은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된 이후에 그 가치가 더 재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글쎄요, 약간은 좀 제한적인 그런 분위기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물론 증권가에서는 가치 평가에 대해서 또 기준점을 잡고 또 새로운 시각에서 또 리포트가 나올 수도 있기는 한데요. 먼저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복잡한 거를 싫어해요.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그동안에 LG화학을 그래도 좋게 봤던 것은 전기차 배터리에 있어서 국내를 대표로 하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국민주의 성격에 가깝게 올랐었던 그런 측면들이 일정 부분 떨어져 나간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그렇게 출해되는 매물들이 소화가 한 차례 이루어지고 나서 또다시 올라간다면 아마 재평가가 이루어지는 거라고 보는 겁니다. 네. 그렇지만 상당 부분 매물이 두터워지면서 그 정고점 라인을 돌파하지 못하는 뭔가 좀 답보된 어떤 그런 주가 움직임을 보여준다라고 했었을 때에는 우리가 좀 쉽게 투자를 풀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석유화학은 뭐 원래 좋고 LG화학 그리고 말씀해 주셨다시피 LG에너지솔루션 이후로 그 가치가 LG화학에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그리고 지금 성장 동력으로 힘을 붓고 있는 배터리 소재 중심의 이 성장성이 시장에서 또 어떤 부각을 받는지가 상당한 키포인트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LG화학 첫 번째 종목이었고요. 다음은 이제 오늘 실적 발표를 네. 하는 호텔신라로 골라봤는데 시장 추정치부터 저희가 먼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기 실적 예상치입니다. 매출액은 8,112억 원으로 전년 대비 55%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영업이익은 지난 1분기에 이어서 흑자 기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372억 원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2분기 실적도 괜찮을 것 같아요. 호텔신라는. 네. 이번 2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이미 시장의 예상도 호실적을 내놓을 것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대치에 의해서 어느 정도 이 컨센서스를 많이 올려두게 되면 네.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의가 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실적에 대해서 그래도 좀 내용을 예상을 해보면 좋은 그런 내용을 발표를 할 것이다라고 보는 배경에 있어서는 중국의 따이공 있잖아요. 네. 이런 따이공의 수요 회복에 의해서 면세점 매출은 증가를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이 따이공들한테 면세점들이 수수료를 주게 됩니다. 뭐 굉장히 많은 그런 수수료를 주는 면세점들도 있고요. 그런데 호텔신라가 어떤 노력들을 했냐면 경쟁사 대비 수수료가 다소 조금 적은 약간의 중소형 따이공 중심으로 매출에 좀 집중을 했었던 그런 효과들이 이번 2분기에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마케팅비에 있어서도 상당 부분 줄이면서 비용의 효율성 이런 부분들이 이번 2분기에는 굉장히 잘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면세점들이 어떤 노력들을 했냐면 특히나 이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시내 면세점보다는 뭐 다른 해외 쪽의 면세점 같은 경우에도 공항 위주로 면세점을 꾸렸습니다. 그런데 공항 상황이 워낙에 좋지 않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임차료 감면이라든지 그런 특수가 있었던 상황이고요. 요즘에 시내 면세점은 좀 많이 힘들잖아요. 굉장히 그렇죠? 많이 힘들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효율적인 경영 활동이 이번 2분기에 드러나는 우리가 이제 수치상으로 이따가 또 알게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데 인천 1터미널 같은 경우에도 영업 종료를 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아낄 수 있는 임차료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2분기에 있어서 흑자 전환을 이러한 포인트를 잡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요. 2분기 영업이익에 있어서는 증권가에서 대략 한 400억 원이 약간 넘는 그런 수치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가 그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그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을 못 가다 보니까 호캉스라는 단어가 뭐 예전부터 이어지기는 했었습니다만 이번 2분기 같은 경우에도 이 호캉스 바람이 국내 안에서 열풍을 일으켰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국내 숙박 수요가 또 증가를 함으로 인해서 이 숙박 레저 쪽 같은 경우에는 적자폭이 아직까지 완연한 흑자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 그런 사업부기는 합니다만 적자폭이 다소 이제 줄어드는 모양새가 좀 나타나면서 굉장히 이번 2분기에 흑자로 돌아서는 모습들 그리고 영업이익에 있어서도 단순한 흑자가 아니라 한 400억 원 정도 선의 숫자를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거고요. 벌써 이제 컨센서스가 영업이익에 이제 400억 원 선에 이제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보다 낮은 영업이익을 발표를 하게 됐었을 경우에는 주가의 일시적인 또 출렁임이 있을 수 있고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깜짝 실적을 내놓는다 그랬을 때에는 주가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일시적인 상승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기로에 놓여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호텔신라 그러면은 투자 매력도는 별점으로 몇 점일까요?
오늘 실적 발표를 하잖아요. 네. 별 3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주가가 뭐 국내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그렇고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증가했기 네. 때문일까요? 좀 조정이 이어지고 있더라고요. 네, 확 네. 살아날이라고 사실 생각을 했거든요. 네. 마침 인천 1터미널 같은 경우에도 영업 종료를 했고 비용도 많이 아꼈고 코로나 확산세가 줄어드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아마 이제 내년 정도에는 해외여행도 조심스럽게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이제 백신 인센티브 얘기가 나오면서부터는 주가가 많이 내달렸었던 그런 상황인데 뭐 전 세계적으로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다시금 이런 얘기들이 쏙 들어간 상황이 됐어요. 그리고 네.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전략에 있어서 뭐 전면 재수정이 들어간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호텔신라가 이번에 새로운 결정을 했습니다. 조금 더 공격적인 형태를 보이고 있어요. 지금 어떤 그 이슈가 있냐면 중국 면세점 시장에 진출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맞아요. 했고요. 네. 현지 회사하고의 이제 합작 형태로 인해서 중국 면세점 시장에 진출을 하겠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글로벌 화장품 브랜드 소싱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중국의 탑티어는 아니지만 그들의 기업과 좀 합작을 해서 중국 안에서 어마어마한 수요가 폭발을 했었을 때 우리가 그 안에서 그동안 좀 매출 공백이 있었던 부분을 메우겠다라는 어떤 그런 분위기들이 좀 느껴지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뭐 앞으로 향후 비즈니스 형태를 보고 또 결정이 돼야 되는 부분이지만 어쨌든 호텔신라가 손 놓고 있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점, 이 점이 그래도 별 3개를 드려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이제 또 어떻게 완화가 되고 항공 노선도 중편이 되고 트래블버블 시행 계획 등이 좀 구체적으로 나오는지에 따라서 네. 주가 방향성이 결정될 것 같고요. 저만 하더라도 이번에 6월 중순에 백신을 맞을 때는 이렇게 확진자가 늘어나지 않을 때여서 하반기에 네. 해외여행을 좀 가겠다라는 마음을 한 20-30% 가지고 그랬죠. 백신을 맞았는데 이게 참 그렇습니다. 어떻게 될지 이것도 우리가 하반기에는 봐야 할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가지의 종목으로 저희가 먼저 실적 얘기를 나눠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김남 부대표님이 꼽아주시는 공략주를 들어볼 텐데 3분기 실적까지 실적 모멘텀이 뭐 확실한 종목이거나 아니면 이번 2분기 실적은 좀 아쉽고 부진했지만 3분기에 좀 실적이 크게 좋아질 종목이나 이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어떤 측면에서 종목을 소개해 주실 건가요? 이번 2분기 실적도 나쁘지 않았고요. 네. 3분기, 4분기로 갈수록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인해서 실적이 더 이어질 수 있는, 호실적이 더 이어질 수 있는 기업을 선정을 했습니다. 네, 그게 뭘까요? 현대해상입니다. 실적 호조에도 이제 저평가된 대표적인 섹터가 뭐 은행, 증권, 보험, 카드가 있는데 요즘에 시장에서 좀 언급이 서서히 되고 있더라고요. 뭐 대표적인 이유는 네. 시장 안에서 마켓시어가 올라가고 있는 것들이 바로바로 포착이 되고 있어요. 이제 이런 손해보험사들 같은 경우에는 월별 단위로 상품 판매가 얼마만큼 이루어졌는지 집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명확합니다. 작년 이맘때쯤이라고 한다면 현대해상의 월 판매 보험 판매 실적을 가지고 대략 손보사 업계에서 한 4위권 정도의 실적을 냈었던 기업이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발빠르게 지금 업계 탑티어를 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동차 보험 손해율에 있어서 계속해서 지금 4월부터 바짝 이 자동차 보험 손해율을 또 줄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장기 임보험 중심으로 판매 실적을 올리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손보사 업계에서 2위권까지 지금 올라간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장기 임보험 시장 1위가 지금 삼성화재거든요. 그런데 전분기 대비해서 한 13.7% 정도의 판매 실적을 더 올렸어요. 그러면서 삼성화재가 이번 2분기에 391억 정도 장기 임보험을 판매를 했다라고 하면 지금 현대해상 같은 경우에는 382억 원, 9억 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날 정도로 바짝 추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1등 같은 경우에는 1등에 대한 그만큼 기대치가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눈높이가. 그런데 업계 4위권이었기 때문에 그동안 관심을
같질 않다가 업계 2위권까지 치고 올라오고 있는데 1위하고 그 액수에 있어서 차이가 많지 않다 보니까 시장에서 요새 좀 두각을 서서히 나타내고 있는 기업이 이제 현대해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장기 인보험이 어디서 그러면 많이 팔리고 있나라고 이제 보면 우리가 보험사들은 원수사가 있고 또 독립 판매 채널인 GA라는 채널이 있는데 이 GA 채널을 계속해서 좀 공략을 하면서 GA 채널에서 잘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월평균 시장 점유율이 대략 한 20%를 넘는 그런 수치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손보업계에서 유일하게 이 GA 판매 점유율이 20%가 넘어가는 곳이 이제 현대해상밖에 없다라고 보면 됩니다. 보통은 시장 점유율이 원수사 채널이라든지 방카슈랑스라든지 네. 이런 데의 채널 점유율이 굉장히 높은 그런 상황인데 GA 채널로만 인해서 거의 20%가 넘어가는 그런 수치를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거는 현대해상 유일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결국 GA 채널이 뭐지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GA 채널이 많이 팔면 팔수록 그리고 이 GA 채널은 한 군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파트너십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영업력을 늘려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었을 때에는 이 채널을 강화를 했었을 때 업계의 마켓쉐어를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있는 그런 채널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해상이 가지고 있는 투자 포인트 저희가 먼저 들어봤습니다. 투자 매력도 별점으로 만나볼게요. 5개죠, 부대표님. 네, 5개, 5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차트 흐름과 함께 가격 전략까지 들어볼게요. 지금 보시면 주가는 계속해서 25,000원 부근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과 같은 시장 분위기에서 우량주, 대형주를 선별을 하실 때 우리 초심자분들이 좀 쉽게 공략을 하실 수 있는 종목군들은 21선 부근에서 매수 타점을 좀 잡아보시는 것을 좀 권해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21선 위에 있는 좀 이평선이 살아있는 그런 종목 안에서 종목을 골라보시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현대해상을 이렇게 보니까 역시나 20일 이평선 위에서 거래를 하고 있고요. 바닥권의 매물을 어느 정도 일시적으로 소화를 하면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24,800원에서 25,800원 매수밴드 1,000원 안에서 조금씩 담아보시고 오후장 약세일 때 좀 담아보실 것을 좀 권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손절가는 23,500원, 목표가는 3만 원 제시를 도와드릴 거고요. 제가 한 가지 얘기를 좀 빼놓은 게 있어서 23년도에 새로운 회계 기준이 적용을 받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회계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반적인 저축성 보험 있잖아요. 저축성 보험 같은 경우에는 고객한테 다시금 만기가 끝날 때 그 돈을 거의 돌려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 인보험을 많이 팔아야지만 이 새로운 회계 기준에 있어서도 상당히 유리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장기 인보험 판매 얼마만큼 많이 늘려놨는지를 평가를 해보시면 현대해상이 발빠른 속도로 빨리 올리고 있기 때문에 23년도 새로운 회계 기준 적용에 있어서도 가장 유리한 기업이 손보사 안에서 현대해상이다. 이렇게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실적 슈퍼위크를 맞이해서 실적이 답이 될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모두 분석을 해봤습니다. 총 3개 종목들 투자 매력도 집계를 해볼게요. 네, LG화학은 투자 매력도 별점 3개 나왔고요. 호텔신라 오늘 2분기 실적 발표 앞두고 있습니다. 투자 매력도 별점 3개입니다. 현대해상을 오늘의 공략주로 소개해 주셨고요. 투자 매력도 별점 5개와 함께 목표 주가 3만 원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930 투자전략실 오늘은 코스파트너스의 김남 부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